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 깊숙한 곳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있죠. 쓰이는 시기는 달라도 또 왜 썼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사표입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바로 잠재적인 이직자라고 하는데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님 가슴 한평에도 저렇게 하얗게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이시나요? 잘 숨기고 있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요즘 이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잠재적 이직자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취업 사이트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네.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올해 하반기에 이직할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장 이직할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 좋은 조건을 찾아서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밝힌 직장인이 절반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구직 활동 중인 직장인도 40.5%가 됐습니다. 네, 이직이 꼭 성공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직을 할 때 고려하는 최우선 기준은 뭘까요? 네, 요즘 뭐 많이들 하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어, 그 연봉이 높지만 야근이 많고 또 체계가 좀 안 좋은 곳. 네. 그리고 또 연봉은 좀 낮지만 좀 워라밸이 갖춰져 있는 곳. 이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연봉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굳이 중요하죠. 따져야 된다면 저는 후자네요. 워라밸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성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 설문의 결과도 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이제 연봉이 높아도 업무량이 많고 야근이 잦다면 별로 그 회사에는 이직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44.2% 나온 거죠. 네.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체계가 없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그런 환경, 무능력한 상사 이런 것도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줘도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한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무능력한 상사를 피해서 힘들게 이직을 했는데 또 옮긴 회사에서 그런 상사를 만난다.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연봉이 조금 낮아도 좀 적극적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는 어떤 조건 때문이었나요? 네, 역시 최고는 워라밸 실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연봉만큼이나 매력적인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재들을 몰리게 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동료 간 팀워크도 이직의 주요 요소로 꼽혔습니다. 참 이직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직 경험이 있어도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직을 한 후에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네. 이미 한 차례 이상 이직을 경험을 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조사를 했거든요. 먼저 회사의 업무 방식과 시스템 등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한 10명 중 6명은 3개월 정도 이렇게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서적인 환경, 즉 새로운 기업 문화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데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배 이상인 6개월, 한 반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네, 이직은 하기도 어렵지만 적응하는데도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돈이 필요할 때 이제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게 되죠. 네, 그렇죠. 그 대상은 이제 다양하긴 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빌리기도 하는데요.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이 지난해 6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집계 이후 역대 최대로 커졌고 특히 30대 이하와 중저소득자 대출이 늘어나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중 채무자가 많아졌다는 건 빚을 얹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네, 이제 한국은행 자료를 보게 되면요. 네. 올해 3월 말 가계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2.4%로 약 445만 6천여 명입니다.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의 최대 기록인데요. 작년 말보다 0.3%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출액으로 따진 다중채무 비중은 약 32%에 달하고 1인당 채무액도 같은 기간 1,600만 원 늘어나서 1억 3,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다 보면 제1금융권만 택하지는 못하게 되죠. 제2금융권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채무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어떤 금융권은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예.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설립된 제2금융권인데요.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액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73.8%나 증가한 겁니다. 와, 카드사가 38.2%, 은행이 31.6%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죠. 그렇죠. 규제 강화로 이제 은행 대출이 좀 어려워진 다중채무자들이 저축은행으로 향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다중채무자 수와 잔액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연령별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네, 이제 다중채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사실 영끌과 그러니까 빚을 낸 투자를 주도한 2030 세대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총 33.8% 늘었는데요. 특히 저축은행에서의 다중채무액이 역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중채무자가 몰리다 보니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도 커진 상황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면 연체율이 상승하고 빚으로 또 빚을 돌려막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빚으로 막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결국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자 부담 증가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신용 위험이 우려감이 커지게 되고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자 10명 중 7명이 다중채무자인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미 다중채무자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만한 곳은 없는 건가요? 네, 이제 은행들도 좀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서고는 있는데요. 네. 대책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다중채무자의 금리를 1년간 최대 1.5% 낮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금리가 0.9%인 경우 1.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적용해서 연 7.5%로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고객 중 다중채무자인 약 7만 2천 명은 7,500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부터 연체 없이 빚을 갚아온 다중채무자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혜택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초과해서 낸 이자만큼 원금을 줄여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네. 코로나19를 비롯한 대내외적인 이슈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 요즘 빌린 돈을 갚기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도 한숨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